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국제경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다고요? 맞아요. 수많은 변수들이 막 얽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움직이는 몇 가지 핵심 열쇠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한 나라의 돈의 양, 즉 통화량이 환율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가 전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학생 한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교수님, 국제경제학은 너무 방대해서 오늘 배우는 게 대체 어디쯤에 있는 건지 감이 안 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에요, 국제경제학이 거대한 도시라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도시의 모든 길이 만나는 중앙광장, 가장 중요한 로터리 같은 곳이에요. 무역, 자본이동, 국가정책 같은 중요한 주제들이 전부 이 광장을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김신행 교수님 교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제경제학의 바이블들이 이 모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랍니다. 네,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선 먼저 우리 경제의 두 가지 중요한 시장이 어떻게 만나서 돌아가는지 그 무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 경제의 심장과 혈관처럼 아주 그냥 착 붙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지금부터 그 무대 뒤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게 바로 오늘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보물 지도입니다. 언뜻 보면 막 선도 많고 복잡해 보이죠? 전혀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방 두 개가 문 하나로 연결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오른쪽 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을 통해서 왼쪽 방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럼 각 방이 뭔지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오른쪽 방, 바로 화폐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세로축은 이자율, 즉 돈의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돈의 양을 나타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기 수직선, M/P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M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 P는 물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M을 P로 나눈 건 물가를 감안한 진짜 돈의 힘, 실질 통화 공급량을 뜻하는 거죠. 이 공급량과 돈을 쓰려는 수요가 만나는 저 A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준 이자율 R1이 딱 하고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왼쪽 방, 외환 시장으로 가보죠. 여기는 원화와 달러처럼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바꾸는 곳이에요. 세로축은 환율, 가로축은 각 나라 돈으로 된 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요. 쉽게 말해서 원화 통장에 돈 넣어두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달러 통장에 넣어두는 게 이득일까? 이걸 투자자들이 막 저울질하면서 환율이 정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방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문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자율입니다. 오른쪽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 R이 왼쪽 외환 시장의 원화 예금 기대 수익률에 곧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즉, 이자율의 변화가 두 시장을 넘나들면서 환율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중요한 힘인 셈이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걸 해볼까요?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죠. 만약에 한국은행이 경제를 살리자 하면서 시중에 돈을 더 풀기로 결정했다면, 즉 통화 공급을 늘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이 바로 답을 예측해보네요.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원화 가치도 떨어져서 환율이 오를 것 같아요. 와, 아주 훌륭한 직관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우리 모델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지 제가 4단계로 딱딱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이해하면 뉴스에서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확대 이런 헤드라인이 딱 떴을 때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돈을 풀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그 결과 환율은 상승합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부터 그림을 쭉 확대해서 저를 따라 차근차근 와보세요. 자, 집중해주세요. 1단계, 한국은행이 통화 공급을 M1에서 M2로 늘립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쓱 이동했죠? 2단계,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값, 즉 이자율이 R1에서 R2로 뚝 떨어집니다.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한 거 명확하게 보이시죠? 3단계, 이제 이 낮아진 이자율 R2가 두 시장을 잇는 다리를 건너서 왼쪽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원화 예금의 매력이 뚝 떨어진 거죠. 원화 이자 별로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단계,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아진 원화를 팔고 더 매력적인 달러를 사려고 하겠죠. 이 움직임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결국 환율은 2원에서 2투로 슝 하고 오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논리적인 흐름, 통화 공급 증가, 이자율 하락, 원화 자산 매력 감소, 환율 상승이라는 이 인과관계, 이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경로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번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달러 통화량을 확 늘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학생이 또 예리한 질문을 하네요. 이번엔 미국 쪽에서 변수가 생긴 거니까 우리나라 이자율은 그대로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어요. 우리나라 화폐 시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국내 이자율은 그대로겠죠. 변화는 외환 시장에서 직접 시작됩니다. 한번 분석해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번엔 오른쪽 화폐 시장은 아주 평온하죠. 그대로예요. 변화는 왼쪽 외환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면 우리나라 환율은 오히려 하락합니다. 즉,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미국 연준이 달러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미국의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달러 예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그 결과 그래프에서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저 파란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우리나라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달러의 매력이 뚝 떨어졌으니 상대적으로 원화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투자자들은 달러 별로네, 원화 사자 하면서 원화를 사려고 할 겁니다.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환율은 2원에서 2투로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뉴스를 딱 접했을 때 그 결정이 환율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 시나리오의 핵심 요약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나라가 돈을 풀면 국내 이자율이 내려가고 원화의 인기가 식어서 환율은 오릅니다. 반대로 둘째, 미국 같은 해외가 돈을 풀면 해외 이자율이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매력이 커지니까 환율은 내립니다. 이 두 가지 방향만 명확히 기억하셔도 경제 뉴스를 훨씬 깊이 있게 그리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국제 경제학 맞아요. 결코 만만치 않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잖아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현상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논리의 뼈대가 있습니다. 경제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언어와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그 언어의 가장 중요한 문법 하나를 배우신 셈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세상의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보는 힘을 분명히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